안녕하십니까. 맨해튼에서의 저녁 식사. 북미 정상의 복심인 두 사람이 창밖으로 뉴욕의 마천루가 보이는 곳에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메뉴 스테이크, 뉴욕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소화 안 되는 얘기는 없었는지 미국 국무장관은 식사 끝나고 인증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메뉴는 같았지만 두 사람의 회담 테이블엔 CVID와 CVIG라는 서로 다른 메뉴가 오릅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 보장, 이 둘을 어떻게 맞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2시간 뒤면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을 띤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이 열립니다. 이 내용부터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뉴욕에서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 Secretary Pompeo as well as at the DMZ are focused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폼페이오 장관도 트윗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CVID에 대한 반대 극구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기꺼이 제공하고 북한이 더 큰 경제적 번영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라며 대신 북한의 확실한 약속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방법의 단계로 거론되는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 중에 있다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의 만찬 과정에서 북측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 보상이 이뤄지는 트럼프 모델에 기대를 걸면서 보다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찬이 열리는 도중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또 김영철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친서를 갖고 왔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민주 기자, 지금 조효정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듯이 CVID와 체제 보장을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핵심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밤 회담이 마라톤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니까 회담은 길어야 2-3시간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세부 사항 조율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상반된 시각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양측의 원칙적 입장은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측만 무성한 상황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조금 뒤에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겠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과연 김영철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김영철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는지 물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는 게 관례라고 답했습니다. 친서가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친서가 있을 경우 김영철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달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김 부장의 협상 파트너는 국무부 장관인 만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해주는 것이 완벽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하느라 워싱턴을 비울 예정입니다. 따라서 김영철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민주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김영철 부장에게 제공한 의전은 세심했고 경호는 치밀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확실한 VIP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공항 도착부터 만찬까지 현장에서 지켜본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VIP 통로 앞에 진을 치자 근처에 북한 외교관이 나타납니다. 사전에 평양하고 워싱턴 쪽에서 사전 조율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들이 취재진의 시선을 끄는 사이 김영철 부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착륙하고 경찰차와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계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김 부장 일행은 이 차량에 올라 뉴욕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철통 경호와 특급 의전이 제공되면서 취재진의 접근은 봉쇄됐습니다. 맨해튼의 숙소에 여정을 풀고 만찬장을 오갈 때도 각별한 경호가 이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만찬 시작 15분 전에 먼저 도착해 김 부장을 맞이했고 90분간의 만찬이 끝난 뒤에는 김 부장이 떠난 지 5분이 지나서야 자리를 뜨며 예우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18년 만에 방문한 김영철 부장에게 미국은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두 정상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들의 탐색전은 웃으며 끝났지만 조금 뒤 열리는 본회담에선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김영철, 폼페이오 두 사람의 만찬 장소는 고층 빌딩이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가정집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으로 누굴 부른다는 건 상당한 환대의 의미를 갖죠. 공개된 몇 장의 사진에 담긴 코드를 강나림 기자가 읽어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이 시원스레 펼쳐진 맨해튼 38번가. 화려한 가구나 장식품도 없는 단촐한 테이블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 배석했던 앤드류 김 CIA 센터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잔을 들고 건배하는 얼굴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사인을 주고받으며 90분간의 만찬을 이어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폼페이오 장관은 SNS에 좋은 실무 만찬이었다며 스테이크와 옥수수, 치즈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인사의 만찬이 미국 차석대사 관저로 쓰는 가정집에서 전형적인 가정식 메뉴로 진행된 겁니다. 미국에서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친밀한 사이라는 의미로 최고의 환대를 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창밖으로 펼쳐진 마천루를 보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게 경제 번영의 모델을 확실히 보여주려 한 거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지난 2000년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백악관에 갔을 때는 군복을 입었지만 18년 뒤 김영철 부장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런 복장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짚었습니다. 2000년 10월 미국을 찾은 인민군 차수 조명록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북한군 2인자 조명록의 군복은 전쟁 중인 적국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군 계급장을 뗀 김영철은 양복을 입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군이 아니라 노동당이 중심인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남북 화해를 경험해본 김영철 부장에게 낯설지 않은 역할입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미국 정치 상황도 정상국가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명록 차수의 방미는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지금은 트럼프 정부 초기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6년 반 동안은 정권이 지속되는 만큼 북미 간 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간 합의를 조약으로 추인하겠다며 강력한 체제 보장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So you're talking about submitting it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s a treaty? Yes, sir. We're at the early stages here, but we believe that if we get this right and we're successful,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that.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 모두 공화당 집권기에 관계 정상화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북미 회담에 거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로 꼽히죠.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무려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당시 청와대, 총리실,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가 알아서 사들였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베스트사 구입을 결정하고 이를 석유공사에 지시했다는 증거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4조 5천억 원을 들여샀다가 4조 원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석유공사의 감독기관인 당시 지식경제부, 특히 최경환 전 장관은 하베스트사 인수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장관의 산하공기업관리감독권은 구체적인 사업에서 하라 말아 하는 것은 그건 월권이고요.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러나 MBC가 단독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보고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하베스트 인수는 우리 측, 그러니까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뒤 인수를 결정해 석유공사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 인수합병 동향과 세부적인 협상 내용, 결과는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실을 알아야 할 석유공사 이사회에는 보안을 유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등 비상식적으로 일처리를 한 과정까지 스스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었고 인수 결정은 석유공사가 아닌 청와대나 총리실, 산업자원부 등 정부 최고위층에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완전히 은폐됐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이 문서에서 청와대 등 정권 핵심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에 연루 의혹을 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하베스트를 포함한 해외 자원 개발 사례 3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 전경련을 이용해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어서 이면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넘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검토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화이트리스트 지원에 관여한 정황을 대거 포착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만들어져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문건 속에서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 겁니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인물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이철성 현 경찰청장 단 2사람입니다. 지난 1월 말 검찰에 소환된 구 전 청장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해당 문건은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책자료라는 이름의 이 문건은 매일 아침 경찰이 정보라인을 통해 올린 각종 정보 보고를 사회안전비서관이 재정리한 것으로 2015년 9월 보고에는 보수단체들 사이에 전경련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 22억 원가량이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대한 전경련 지원금은 2015년에는 36억 원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문건 작성자로 보이는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현직 경찰청장 신분임을 감안해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이철성 청장은 1일 보고 형태의 정책 자료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지원 확대에 본인이 직접 개입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일선 청이 정보 보고를 본청을 통해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신 그거를 우리 그 당시 있던 직원이 가서 저거 하고 왔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같은 중에 가서 돈을 끊하는 방법이 알고 있는데
이철성 청장이 청와대에서 정책 자료를 만들 당시 그 바탕이 된 경찰 정보를 책임졌던 핵심 간부들은 현 정부에서도 고위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내부 게시판도 몰래 들어가 활동 중인 사람의 IP도 추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감청에 수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요. 경찰은 당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경찰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이 서울의 한 인터넷 보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에 장비를 납품하던 곳입니다. 최근에 압수수색 하셨잖아요. 대공 업무를 담당한 보안국이 사들인 장비는 인터넷 IP 역추적 솔루션. 개인의 이메일을 몰래 엿보거나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단 사람의 IP를 역추적하는 감청 장비 2종류였습니다. 보안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관련 장비를 처음 구입했고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1년까지 필요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을 들여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경찰 예산 수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IP 지적 같은 거를 만약에 연결해 놓으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있는 사람들의 방문 자기록이 남아서 남게 되니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안국이 이 장비들을 동원해 개인의 이메일을 엿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사회 게시판에 댓글을 단 사람의 IP도 역추적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불법 감청입니다. 수사단은 불법 감청을 주도한 걸로 파악된 보안국 책임자와 허가 없이 감청 장비를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감청을 윗선에서 묵인했는지 당시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불법 감청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누리꾼들을 색출하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경찰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직접 정부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직원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홍보부서를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다음 달 초부터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형사 조치라는 말도 입에 담았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진상에 대해 참혹한 조사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충격과 실망을 느끼셨을 국민들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특조단이 비공개를 고수했던 자료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외부의 논의를 거쳐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형사 조치를 결정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재판 거래의 실체를 조사하고도 범죄 혐의는 없다며 형사 조치를 일축했던 특조단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법관들의 의견이 고발하자는 쪽으로 모이면 대법원장님 명의로 고발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독립위원회와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사법부의 신뢰는 물론 존립 근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번 재판거래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 행정처, 사법부 내에서도 엘리트들만 갈 수 있다는 이 조직은 집중된 권한으로 정치적인 행태까지 보였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법원 행정처의 힘을 확 빼겠다고 밝혀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H자 모양의 오른쪽 건물이 바로 법원행정처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판사는 32명에 불과하지만 전국 법관의 인사와 예산을 모조리 틀어주며 때론 대법원장의 전위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막강한 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에 있어 일선 판사들을 억압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의 전면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내에 자리하던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전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것과 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진을 보장했던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행정처에 있는 판사를 모두 일선 법원에 재배치하고 그 자리는 비법관으로 대체해 그야말로 행정 업무만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법원장 등의 모든 권한이 집중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법원행정처 해체로 요약되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적 신뢰 상실이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한 사법부가 위기를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지선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앞서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대법원장 입에서 형사 조치라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형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형사 고발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언급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 형사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었는데 이 입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특조단의 조사 수단과 그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던 특조단의 결론을 사실상 부정한 건데요. 네. 또 앞으로 모든 채찍을 달게 받겠다면서 검찰 수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이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진상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검찰 입장에서도 사법부를 수사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던 셈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담화로 검찰 입장에서는 장애물은 다소 거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건은 이미 여럿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수사 의뢰나 고발 없이도 이미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검찰로서는 이 모든 수사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때문에 검찰 수사 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나마 대법관들의 눈치를 덜 보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또 검찰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영장 발부 여부 등 이 법원과 긴밀히 엮여 있는 것과는 달리 특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단점, 그러니까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선 기자였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고위직이 청탁하면 점수를 올려주는 채용 비리로 인해서 행장이 구속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이 행장이 구속되지 않도록 법원에 낼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배포된 탄원서란 제목의 서류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이를테면 소탈한 시골 촌놈이란 별명이 있고 직원의 행복을 우선하는 은행장이라고 쓰라는 가이드라인이 보입니다. 함 행장은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만약 구속되면 은행 직원들이 낙담할 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판사에게 인사말을 잊지 말고 본인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쓰라는 시시콜콜한 지시까지 있습니다. 시종일관 함 행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 탄원서에 대해 하나은행 직원들은 문건을 비서실에서 작성해 은행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탄원서를 수거해 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하나은행은 모아둔 탄원서를 일단 법원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언젠가 불이익을 줄 게 뻔하다며 탄원서를 강요하는 은행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돌렸다면서도 누가 만들어 배포했는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12일간의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엔 현수막이 걸리고 벽에는 후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선거벽보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각 당 지도부와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선 각 당의 선거운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지 못한 서울 중랑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첫 일정으로 새벽 1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 노동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안전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평화시장과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며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내심 12곳 이상의 석권을 기대하는 가운데 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에 줄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천안, 부산 등의 유세를 집중하면서 정권 견제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부산까지 경부선 라인에 유세를 집중하며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 1년간 경제 지표가 나빠졌다며 한국당은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살림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좋아졌냐? 그거 한번 판단해보고 투표를 해주십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새벽부터 동대문 시장의 소상공인을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서민 살림살이 점검에 집중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대가 많습니다.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던 김 후보는 느닷없이 세월호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국당은 현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만 기대고 있다며 정권 견제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영남의 5곳과 충남까지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오늘 부산 유세에서 홍 대표의 지원 연설에 시장 후보가 자리를 피하는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노출돼 당 내부의 결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두 공동대표가 영남과 호남을 각각 찾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 정의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영호남 통합 정당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대표가 광주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유승민 대표는 대구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수준과 의식이 높은 우리 광주 전남에서 분명히 회초리로 채찍을 가야 한다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 첫 일정으로 영등포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핵심 공약인 철길 지하화 대상 지역인 구로에선 청년 시절 자신이 의료봉사를 했던 연고를 부각시켰습니다. 박원순 시장 3선에 찬성하지 않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의 모든 뜻을 담는 야권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직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선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며 여당을 견제할 지역 일꾼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호남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우리 자존심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정의당은 인천과 서울을 돌며 거대 양당을 견제해 국회 갑질을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 1타 2피의 선택. 정의당의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지하철 봉은사역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동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는 주요 정당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석이 한 석에 불과한 원내의 소수정당이나 아예 국회의석이 없는 원외의 소수정당들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를 낸 소수정당들도 각자 차별되고 특화된 공약을 제시하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서울과 울산 등 광역단체장 6곳의 후보를 낸 민중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출신의 서울시장 후보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사회 개혁의 가장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하고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온 대한애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겠습니다. 서울과 제주의 20, 30대 후보를 낸 녹색당은 성평등 정책과 기본소득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폭력, 성차별 현장이 없도록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정책화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성평등 계약제.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육아정책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낸 친박연대와 충남지사 후보를 낸 가자코리아도 정책 중심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게 전부 최저임금 올린 탓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틀렸다는 식의 비판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임명현 기자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자 외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며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소득 분배 악화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라고 강조했습니다.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보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려선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의 기반이 돼야 할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 내부에서 5명의 미 수습자들을 찾는 수색 작업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휴대전화, 교복 같은 유류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미수습자 5명 가운데 고 남현철과 박영인,
두 단원고 학생의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세월호 사증 객실입니다. 침몰과 인양 당시 충격으로 천장이 주저앉아 바닥과 거의 맞붙어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유압 펌프로 천장을 밀어내 사람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시작됐습니다. 협착 부위가 벌어지자 여행용 가방과 교복, 휴대전화까지 단원고 학생들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유류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진흙에서도 이렇게 한 번 더 만져보고 혹시라도 뭐 좀 하얀 거 나오면 아이들 치아라도 나올까 이렇게 더 만져보고 더. 지난 10일 세월호가 바로 선 뒤 선체 안팎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130여 점. 사고 당시 증거를 복원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도 10여 점 수거됐습니다. 미수자 수색의 주요 부분이 사청 객실 협착 부위와 기관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선체 전체를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 당초 7월에나 예정됐던 수색 작업이 앞당겨 시작된 겁니다. 세월호 모형 실험을 진행했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관계자들도 선체 안팎을 둘러보며 다음 달 추가 실험을 대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한 장애인 단체 회원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 후보 측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단체는 권 후보가 다칠 만큼의 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출정식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권영진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과 장애인 단체의 고함이 뒤섞이는 순간 갑자기 한 여성이 권 후보의 앞을 막아서고 팔로 배 쪽을 밀칩니다. 순간 권 후보는 뒤로 넘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권 후보는 허리를 다치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유세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권 후보 측은 명백한 테러라며 배후 세력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장애인 단체와 권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출정식 도중 권 후보가 당초 약속했던 협약 체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오늘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전복은 좋아하지만 비싸서 못 먹는다 할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전복값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당장 전복을 쉽게 맛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가 완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전복을 살펴봤습니다. 웬만한 건 다 손바닥 크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늦어도 지난 설에는 따서 팔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락해 엄두를 못 낸 채 전복 크기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판매를 못해서 다 지금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2016년 600톤 가까이 우리 전복을 수입했던 중국은 지난해 수입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고소득 양식에 눈을 돌린 중국 어민들이 급격히 전복을 기르기 시작해 우리 전복이 중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크기가 가장 커 산지 가격이 한 마리에 8,000원 정도 하던 전복입니다. 지금은 수출이 끊기면서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시기가 마신 전복으로 드려야 전복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산지 가격에 유통업체는 대목입니다. 반값 전복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어찌됐든 부담스럽지 않게 전복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큰 걸로 4,500원씩 좀 싸졌을 때 좀 해드리려고. 하지만 싸졌다는 것만으로 국내 소비를 더 늘리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뚝 끊긴 수출길엔 별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MBC의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의 실체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MBC 취재팀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당시의 결제 과정과 시간대별 거래 내역 등을 파헤쳐 공공기금의 손실을 밝혀내는 등 실체적 진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영포빌딩 압수수색 장면을 단독 촬영한 본사 김신영 기자는 한국방송 카메라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한화와 SK의 2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3연승으로 어제 단독 2위로 올라선 한화는 NC에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연패 탈출을 노리는 NC는 4회 나성범의 2타점 적시타와 스크럭스의 석점 홈런포를 앞세워 5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곧바로 송강민의 적시타와 이성열이 내야 땅볼로 2점을 따라붙으며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실에선 3연패로 한화의 2위를 내준 SK가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우며 2위 탈환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이 박건우와 허경민의 적시타로 2점을 먼저 앞서갔지만 홈런 선두 로맥이 19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2대2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보스니아를 상대로 월드컵전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갖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3백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온두라스전. 하지만 상대가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일 만날 보스니아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특급 공격수 제코 등 정예 멤버가 총출동합니다. 우리로서는 가장 걱정인 수비는 물론 현재 전력을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스웨덴전에 대비한 최적의 상대입니다. 전반전 스타팅부터 3백으로 나갈 것입니다. 가상 스웨덴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수들한테 일단 주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장현수와 김진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A매치 100경기 출전을 앞둔 기성용과 구자철, 이재성 등 지난 경기에 빠졌던 멤버들은 이름값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입니다.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플레이를 잘 선수들이 이해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 경기에 보고 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합니다. 내일 경기는 최종 엔트리는 물론 베스트 11까지 엿볼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추억하는 웹드라마가 요즘 화제입니다. 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카메오들이 등장했을까요? 11m 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미쳤었다 2편입니다. 배경은 가장 극적이었던 이탈리아와의 16강전. 바로 이 선수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었죠. 자, 이번에는 동네 아저씨로 등장했군요. 아이고 사람 참 안정환만한 공격수가 있나. 예, 축구 실력만큼이나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칩니다. 봐봐, 저런 내가 1년 됐지. 자, 2002년 당시 대표 선수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 한 경기도 못 뛴 아쉬움이 지금도 묻어나는군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오늘 쓴다! 공짜로 쏘겠습니다! 네, 이제는 해설위원으로 16년 만에 월드컵에 동행하게 된 두 사람. 연기 못지않은 재밌는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거위 한 마리의 안부를 이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알려야 했던 사연,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야구장에 이 거위 한 마리가 난입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쫓아가 봅니다만 쉽지가 않군요. 귀찮다는 듯이 속도를 붙이더니 날아오르는 거위. 자, 잘 날아가나 싶었는데 아이쿠, 지금 점수판에 충돌을 하면서 관중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관중이 조심조심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들 같은 걱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거위는 과연 괜찮을까요? 경기보다 더 큰 관심을 모은 거위의 안부, 전광판을 통해 친절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꼬리까지 흔드는 모습, 예, 다행이네요. 자, 이번에는 빨랫줄 송구 하나 감상하시죠. 컵스의 우익수 헤이워드, 홈으로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송구 속도가 무려 시속 155km. 총알 택배 서비스가 따로 없군요.
보스턴 누네즈에 잘 맞은 타구. 자, 담장에 있던 관중이 맨손으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홈런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옆에서 보니까 홈런 라인 뒤에서 잡았군요. 네, 홈런 맞습니다.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발리에서 정말 시원한 서핑 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붉게 보이는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내일 구미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기온으로만 본다면 한여름이지만 아직까진 습도가 낮아서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의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 자외선 수치가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곳곳에선 오존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 고농도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선 종일 미세먼지가 머물겠고요. 오전에 남부 곳곳으로도 먼지 농도가 조금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 남쪽으로는 긴 띠 형태의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동쪽으로 모두 물러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대전 16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31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15도, 한낮에는 30도까지 높아지겠고요. 그 밖에 안동과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